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썸터 요새 전투에서 요새를 빼앗기고 첫 본격적인 전투였던 불런 전투에서 남군에게 패한 북군이 해군력으로 남부 해안을 봉쇄하고 일련의 서부 지역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비교적 빠른 시간에 전쟁의 승기를 잡아나가는 과정과 이에 관련된 일화를 따라 걷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서부란 오늘날의 서부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동부의 서쪽이었던 미시시피강 동쪽의 주들을 가리키지요.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북전쟁의 첫 본격적인 전투였던 불런 전투에서 반란군 따위에게 패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했던 북부인들과 북군은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남군과 싸우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링컨 대통령은 불런에서 패배한 하루 뒤에 3년 복무기한의 병사 50만 명을 모집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사흘 뒤에는 50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각 도시의 모병사무소는 군에 입대하려는 청년들로 가득했으며 북부의 주지사들은 앞다투어 연방정부에 의용병으로 편성된 부대를 참전시키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북군 지휘부는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기에 바빴지요. 불런 전투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동북버지니아군 사령관 맥도웰은 해임되었으며 해체된 동북버지니아군을 대체하여 새로이 창설된 포토맥군의 사령관에는 조지 맥클렌이 임명되었습니다. 맥클렌은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후 공병장교로 임관하여 미국 멕시코 전쟁의 수많은 전투에서 효과적인 공병 전투 지원으로 대위까지 진급하였으며 전쟁 후에는 웨스트포인트로 돌아와 공병 교육을 담당하였던 장교였습니다. 이후 1857년에 제대하여 철도회사의 사장으로 일하다가 남북전쟁이 발발한 1861년 4월 오하이오주 의용군의 사령관으로 군에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불과 34세의 나이에 소장으로 진급되어 오하이오 군관구의 사령관이 되었지요. 이는 당시 총사령관인 윈필드 스콧 장군에 이어 북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그해 6월과 7월에는 비록 소규모이기는 했지만 필리파이와 리치마운틴 등의 전투에서 남군을 격파하여 일약 영웅의 반열에 올라섰고 이 때문에 얻은 유명세로 신설 포토맥군의 사령관에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일부 전쟁사학자는 남북전쟁 초기 북군 패배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고 있지만 이는 지엽적인 분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개전 초기에 북군이 패배한 책임을 어느 한 곳으로 돌리기에는 당시의 북군이 여러모로 너무나 허약하였기 때문이지요. 맥클렌 장군은 커다란 집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합지졸을 훌륭한 전투병으로 양성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채 이만도 되지 않았던 미합 중국의 육군을 수십만의 정예 조직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누구보다도 맥클렌의 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는 부임하자마자 헌병을 동원하여 워싱턴 곳곳의 술집과 가정집에 숨어있던 전직 장교들과 도망병들을 찾아내어 다시 병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여 동안 전투를 피하면서 새로 징집된 수십만 명의 신병들을 훈련시킬 훈련 스케줄을 짜고 이 스케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감독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보급물자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 막대한 양의 군량과 탄약을 비축할 수 있었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하루 18시간을 일하면서 부하들을 마구 몰아붙여 지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맥클렌은 부임한 후 불과 2달 만에 땅바닥까지 떨어졌던 북군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엉망이었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맥클렌의 부지런함과 철두철미한 훈련 덕분에 오합지졸이었던 수십만의 단기 복무 신병들과 의용병들은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강한 군인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그의 전투력 양성 능력과는 별개로 전투 지휘에 있어서는 이에 상응하는 북부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강한 개성으로 인해 링컨 대통령과 여러 차례 불화를 겪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 맥클렌 장군은 1862년 4월
포토맥군을 버지니아해 안에 상륙시켜 요크강과 제임스강을 도하여 남부의 수도인 리치몬드를 우회 공격한다는 작전 계획을 세워 링컨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맥클렌이 해안에 상륙하자 워싱턴을 수비할 병력이 부족해 약속된 증원군을 파견할 수 없다는 통보를 워싱턴으로부터 받았지요. 남부군 총사령관 리 장군이 토마스 잭슨 장군의 부대를 셰넌도어 계곡으로 보내 수도 워싱턴을 위협하는 작전을 썼기 때문에 링컨이 맥클렌에게 증원군을 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맥클렌 장군은 진군을 멈추었으며 이로부터 링컨과 맥클렌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안에 상륙해 있던 맥클렌의 포토맥군을 공격하였지요. 하지만 전투 자체는 무승부였습니다. 버지니아 반도의 전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전투에서 선제 공격에 나선 리 장군의 부대는 2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실종자를 냈고 맥클렌 장군의 부대도 약 16,000명의 사상자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맥클렌은 리치몬드를 점령할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원군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군의 대포와 마차를 남부군에게 빼앗기고 철수함으로써 사령관의 지위에서 해임당했지요. 맥클렌의 후임으로 존 포프가 임명되었으나 무능했던 그는 매너서스 전투에서 이 장군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이 패배로 남군이 메릴랜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북군의 이 패배 때문에 맥클렌은 다시 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맥클렌 장군이 링컨 대통령과 불화를 겪는 유명한 일화 한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보다 한참 후인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 샤프스버그 근처에서 벌어진 엔티텀 전투에서의 일화이지요. 이 엔티텀 전투는 단일 전투로는 미국 전사상 가장 많은 병력이 전사한 전투였으며 1944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미군 사상자 수의 4배에 달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전술적인 측면보다도 이 전투를 전환점으로 전세가 북군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며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할 자신감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북군에게 전략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북군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눈치를 보고 있던 영국이 남부연맹을 승인한다는 입장을 보류하였으며 프랑스 역시 남군을 지원하려던 태도를 바꾼 것이 엄청난 전략적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무튼 엔티텀 전투에서 링컨은 맥클렌에게 전보를 보내 가능한 한 빨리 반란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바란다고 맥클렌을 채근했으나 지나치게 신중하였던 맥클렌은 결단성 있는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링컨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 중요한 순간에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여유를 보였다고 합니다. 맥클렌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이 장군은 자신의 병력을 무사히 철수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링컨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맥클렌을 다시 해임했지요.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포토맥군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동안 북군의 해군 역시 증강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남부해안에 대한 봉쇄를 명령한 상태였지요. 문제는 이러한 봉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함선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미합 중국의 해군에는 42척의 주력 함선이 있었는데 상당수가 원양항해 중이어서 즉시 투입될 수가 없었지요. 그나마 대다수는 범선이었고 기동력이 좋은 증기선은 3척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부가 남부봉쇄령을 선포하자 유럽 국가들은 미합 중국 해군이 허풍을 떤다며 공공연히 비웃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군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내륙수로, 즉 강을 장악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오하이오강이나 미시시피강 같은 큰 강은 내륙을 이어주는 중요한 수송로였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내륙수로에서 원활히 기동할 수 있는 경량함선의 무장이 시급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에 워싱턴 정부는 원양항해를 하고 있던 함선들을 전부 불러들이고 새로운 함선들을 건조하는 한편 민간의 상선과 여객선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함선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862년에 북군 해군은 282척의 증기선과 102척의 범선을 보유하게 되었으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습니다. 동시에 해군 병력도 빠른 속도로 증원되어 전쟁 전 9천 명에 불과했던 북군 해군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남부에는 함성 건조를 위한 조선소가 7개소밖에 없었고 숙련된 조선공과 병력수에서 북군 해군의 물량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남군에서는 북군의 함대와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기동력으로 북군의 함선들을 따돌리기 위한 쾌속선들을 주로 운용했는데 이들을 봉쇄돌파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육군이 불러내서 참패를 당한 후 재정비를 하는 동안 해군은 링컨 대통령의 봉쇄령에 보조를 맞추어 일단 봉쇄돌파선의 집결지인 노스캐롤라이나의 해터러스 인렛, 곧 해터러스 소해협을 공략하였지요. 이 지역은 긴 섬이 해안선을 방파제처럼 막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해터러스 소해협은 이 긴 섬 사이의 작은 해협이었습니다. 남부에서도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수비 보강에 나섰지요. 하지만 남군의 보강이 끝나기 전인 1861년 8월 28일 상륙병력을 실은 북군 해군의 전함 7척이 해터러스 앞바다에 나타나 해터러스 소해협을 엄호하는 남군 요새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을 지키고 있던 남군의 포트 해터러스와 포트 클라크에는 총 19문의 구형 활강포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총 141문의 신형 강선포를 탑재하고 있었던 북군 함대는 강선포의 최대 사거리에서 두 요새를 포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거리가 짧은 남군 요새의 활강포로는 북군 함대를 타격할 수 없었지요. 이 포격전으로 두 요새의 주요 시설이 모두 부서지고 북군의 육전대가 포트에 상륙하자 요새를 지키던 남군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터러스 소해협은 이후 북군의 봉쇄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해터러스 소해협에서의 승리가 워싱턴에 전해지면서 불런 전투 참패의 쓰라림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요. 다시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맥클렌은 매우 신중하고 치밀한 성격으로서 많은 시간을 들여 군을 훈련하고 조직하는 데는 뛰어났지만 빠른 판단이 필요한 전투 지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맥클렌 장군의 지나친 신중함은 포토맥 군의 훈련이 끝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에도 드러났지요. 그가 이런저런 이유로 출동하기를 주저하자 리틀 나폴레옹이라며 맥클렌을 칭송하던 여론은 느려 터진 조지라고 비꼬기 시작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링컨 대통령이 맥클렌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지만 맥클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를 따르지 않았지요. 결국 링컨 대통령은 3월 11일 맥클렌을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하고 대신 포토맥군 사령관직을 맡겼습니다. 한편 이때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의 켄터키와 테네시 지역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켄터키는 비록 노예주였지만 남부의 분리독립에는 반대했던 주로서 전쟁 이후에도 연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켄터키 내의 친남부 세력도 만만치 않았고 만약 남부가 켄터키를 장악하게 되면 5대5 지역에 대한 공략의 발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친남부 세력을 몰아내고 이를 워싱턴 정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급선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산과 숲이 많은 켄터키를 장악하려면 테네시 강과 컴벌랜드 강을 무조건 장악해야 했지요. 다행히 북군은 켄터키 지역을 신속히 통제할 수 있었으며 비록 작은 전투이기는 했으나 1862년 1월 10일과 19일에 미들크릭과 밀스프링스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테네시를 거쳐 남부 깊숙이 진격할 수 있는 컴벌랜드 통로를 장악하는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요. 2월 1일 북군의 그랜트 준장은 테네시강 유역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랜트의 목표는 포트 헨리였지요. 일리노이주의 카이로를 떠난 북군은 2월 4일에 포트 헨리 인근에 도착하여 해군의 수상함대와 함께 2월 5일 합동 공격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인 2월 6일 포트 헨리는 7척의 함선으로 편성된 북군 수상함대의 집중 포격이 시작된 지 불과 75분 만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트 헨리를 함락시킨 북군은
곧바로 포트 도넬슨의 공격에 나섰습니다. 포트 도넬슨은 요새라기보다는 병력과 물자를 쌓아놓은 곳에 담장을 둘러친 주둔지였지요. 탄약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북군의 포위 공격으로 탈출로까지 막히자 남군의 지휘관이었던 플로이드 준장과 필로우 준장은 호위병 몇몇과 함께 나룻배를 타고 탈출하였으며 열심히 싸운 버크너 준장만 남아 그랜트에게 항복하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습니다. 여기 이런 일화가 있었지요. 버크너는 그랜트에게 항복 서신을 보내면서 그랜트가 명예로운 항복을 허락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랜트와 버크너는 185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랜트가 지나친 음주로 지위를 박탈당하고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되었을 때 버크너가 무일푼인 그에게 동부까지 갈 수 있는 여비를 도와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랜트는 버크너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무조건 항복만을 요구했지요. 궁지에 몰린 버크너는 그랜트를 비신사적이라고 비꼬면서도 결국 남은 병사들과 함께 북군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그랜트는 무조건 항복 그랜트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남군은 13,000명이나 되는 많은 병력이 북군의 포로가 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부에서의 일련의 전투에서 패배한 남군은 전략적으로도 크나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선 컴벌랜드 강과 테네시 강이 뚫리면서 멀리 엘라베마와 미시시피 북부까지 북부의 수상 전력에 노출된 것이지요. 실제로 포트 헨리가 함락된 이후 북군의 수상함대가 강을 따라 남군의 조선소를 부수고 배들을 불태우면서 엘라베마 북부의 플로렌스까지 무력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넬슨 요새까지 함락되면서 북군의 대병력이 남군 주둔지인 켄터키주 컬럼버스와 남부에서 몇 안 되는 공업도시인 내슈빌 사이의 공간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군은 내슈빌에서는 물론 컬럼버스에서도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북부와 남부의 중간 지대인 테네시와 켄터키가 북군의 수중으로 들어갔으며 이는 이후 북군에 의한 남부 초토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썸터 여세 전투에서 요새를 빼앗기고 첫 본격적인 전투였던 불런 전투에서 남군에게 패한 북군이 남부 해안을 봉쇄하고 서부 지역 일련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비교적 빠른 시간에 전쟁의 승기를 잡아나가는 과정과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